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는 사실은 이제 2019년도 이제 기출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실제로 이제 시험이 어떻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걸 하는데 사실은 아마도 이제 올해 시험 보신 분들도 있어서 이 내용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올해 시험 보신 분들보다도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 위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방법으로 올해 시험 문제를 받아들이면 되고 어떻게 이제 대비를 해야 2020년도에 우리가 이제 합격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제가 이제 작년 문제를 보면서도 이제 지문 길이를 자꾸 말씀드렸었는데 지문 길이가 이제 갖는 의미는 사실은 이제 뭐 문제 유형 자체도 이제 다른 과목과 다르게 굉장히 사례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사례형 문제는 지문이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트렌드가 하나가 있었고 그렇게 이제 지문이 계속 길어지는 경향이 2016년도부터 있었는데 16년도부터 이번에 나왔던 2019년도 문제도 마찬가지로 5페이지 이상의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갖는 특징이라고 하면 이렇게 지문 길이가 길어지는 게 제가 이제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렇게 이제 지문 길이가 길어지면 이제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공부 방법 자체도 이제 암기형 공부 방법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면류를 쓰시오 뭐 아니면 관세법 몇 조를 쓰시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거를 기초로 해서 응용된 문제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공부해야 된다는 공부 방향적인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문 길이가 저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다른 과목은 문제 파악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거의 필요가 없는데 이제 관세 평가 같은 경우는 문제를 이해하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 방법뿐만 아니라 답안 작성하는 방법까지도 사실은 다른 과목이랑 완전히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마 기본반 처음 우리 개강했을 때도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관세 평가는 다른 과목이랑 공부 방법이나 답안 작성 방법이 완전히 달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그런 경향이 올해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2020년도에도 그렇게 크게 변화 없이 비슷하게 유형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내년을 위해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이런 관세 평가적인 트렌드를 한번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갖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번에 50점짜리 문제뿐만 아니라 10점짜리들도 마찬가지인데 문제에서 배점을 굉장히 세분화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50점짜리 문제도 3점, 4점 단위로 다 목차를 문제에서 그냥 줘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를 받아서 이제 답안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이제 목차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관세 평가는 사실 그런 고민이 거의 필요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문제에서 문제 자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간 목차대로 그냥 답안 쓰시면 돼요. 그래서 뭐 3점이면 3점, 5점이면 5점에 맞게 결론 쓰고 근거 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가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에 배점이 표시가 돼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세부 목차가 구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답안지도 문제에서 이제 주어진 대로 작성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사례 판단형 문제랑 관련해서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2018년도에는 암기형 문제가 한 12점, 사례형 문제가 한 88점 정도였고 올해는 이제 조금 늘어서 15점 정도 암기형 문제가 나왔고 사례형이 85점 나왔는데 12점에서 15점으로 이제 늘었다 이 트렌드가 중요한 건 전혀 아닌 것 같고 여전히 이제 관세 평가에서는 사례형 문제가 8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암기형 문제는 어느 정도 공부했으면 베이스 점수는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당락이 갈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고 이 사례 판단 문제 85점에서 88점 정도 나오는 이 사례 판단 문제에서 당락이 갈라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례 판단 문제 이 80점이 넘게 되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사례 판단형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결론을 도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론을 잘 도출하는 거 그리고 그 해당하는 근거를 잘 작성하는 거 이게 결과적으로는 관세 평가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번 실험에서 이제 잡았던 한 가지 트렌드는 뭐냐면 제가 총 4가지 트렌드를 잡았는데 제일 첫 번째 트렌드는 우리가 기존에 예측했었던 어떤 관세 평가의 출제 경향이 확고해졌다, 공고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좀 방향 설정을 했던 어떤 사례형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이런 방향들에 대해서도 변동 없이 2020년도에도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일단 그 한 가지 결론을 잡을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잡은 게 제가 이제 맨 아까 그 마지막에 예시형 문제, 사례 판단 문제가 이제 계속 나온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사례 판단 문제를 조금 더 분석을 좀 해봤더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기본반 끝나고 기출 문제 가져다가 저는 한 줄 한 줄 다 분석을 해봤거든요. 왜 출제자가 이런 말을 썼을까 한 줄 한 줄 한 단어 한 단어씩 다 다 이제 검토를 해보고 그다음에 기존 사례랑 한번 다 엮어보고서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내용은 오늘은 다 말씀드리긴 좀 힘들지만 이제 차곡차곡 이제 말씀드릴 건데 기출 문제 하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사례 판단형 문제인데 사례 판단형 문제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례 판단형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예시형 사례 판단 문제가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실제형 사례 판단 문제 이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되고 대비도 각각 이제 하셔야 된다라는 결론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좀 어떤 내용인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예시형 사례 판단 문제라고 하는 것은 출제자가 어떤 출제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제 뭐가 물어보고 싶은 거 예를 들면 뭐 구매 수수료가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구매 수수료와 관련된 상황을 이제 쉽게 말해서 출제자가 만드는 거야. 판매자 A가 뭐 구매자 B에게 뭘 판매를 하고 있다. 실제 증액금액 얼마를 지급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구매 수수료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줬다. 뭐 이런 걸 이제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냐면 그 문제 자체의 모티브가 출제자가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출제자의 출제 의도가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대해서 결론에 대해서 판단하고 근거를 작성하고 이제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더 과거로 올라가면 옛날에는 그냥 단순 암기형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요즘에 이제 사례 판단형 문제가 나오는데 과거에는 이런 예시형 사례 판단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대표적인 게 올해 19년도 문제 기준으로 하면은 2번 문제가 사방법 계산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저 사방법 계산 문제는 그 출제자가 만든 상황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구매자가 최종 국내 구매자가 뭐 권리 사용료로 지급을 하고 뭐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가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을 출제자가 만든 거죠. 그러면서 다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덤핑 방지 관세에 대해서 사방법 어떻게 계산할 거냐, 뭐 국내에서 권리 사용료 지급했을 때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런 것들은 그냥 출제자가 만들어낸 이제 상황들인 거죠. 그럼 그 상황 하에서 그러면 문제 푸는 사람들이 출제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냈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쟁점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근거를 작성하고 이거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떤 사례 판단형 문제의 핵심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쟁점 판단 그다음에 근거라는 것의 모티브 자체가 출제자의 출제 의도에 있었기 때문에 예시형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올해 문제들을 쭉 분석을 하면서 느낀 게 실제형 사례 판단 문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제형 사례 판단 문제 는 우리 이제 실생활에서도 여러분들 이제 관세사가 돼서 이제 필드에 나가 보시면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납세자와 과세관청도 똑같이 관세법 그다음에 WTO 평가 협정을 가지고 이제 과세를 하고 그다음에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인데 둘이 모였더니 이게 자꾸 해석에 쟁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과세다, 누구는 비과세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조세심판원에 가거나 우리 행정심판 전치주의니까 조세심판원에 가거나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 가거나 뭐 공도법원이든 행정법원 뭐 대법원에 가거나 이렇게 가면은 이제 조세심판원에서 내지는 대법원에서 그리고 관세청 산하에 관세평가협의회라는 기구가 있거든요. 그런 기구들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이런 쟁점이 붙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문의를 하면 그에 대해서 이제 권한 있는 기관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관세 평가의 경향은 뭐냐면 최근에는 이제 이런 대법원이나 조세심판원 그다음에 관세평가 협의회에서 있었던 케이스들 거의 그대로 문제화 시켜서 기출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그대로.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문제들은 출제자의 출제 의도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원래 이제 대법원에 있었던 사례 문제를 그대로 가져다가 이제 놓는 방법인 거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실제형 사례 판단 문제가 관세 평가의 당락을 좌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실제형 사례 판단 문제의 쉬운 점은 뭐냐면 출제자가 저 사례를 가지고 맘대로 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대법원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판단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실관계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대법원도 다른 판단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출제자가 감히 대법원이 가지고 있었던 판단을 뒤집는 문제를 절대로 낼 수가 없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최대한 사실관계를 똑같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법원 사례를 문제화시켰다, 대법원 사례를 가지고 실제형 사례 판단 문제를 냈다라고 하면은 사실관계를 똑같이 둘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해서 판단도 마찬가지로 대법원이 가지고 있었던 판단, 그다음에 대법관도 이제 판단하려면 판단 근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출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만큼 쉬운 문제가 사실은 없죠. 왜냐하면 그 판단만 알고 있으면 출제자가 꼬아서 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점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만약에 이런 실제형 사례 판단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그거를 공부하지 않았었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풀기가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2017년도 6번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케이스인데, 뭐 아디다스나 나이키 회사에서 나이키 코리아가 해외 본사한테 광고비를 지급을 하고 있대요. 근데 그 광고비에 대해서 과세관청에서는 과세를 하려고 하는데 무슨 명목으로 어떻게 과세를 해야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그냥 17년도 6번 문제였어요. 사실관계는 대법원에 있는 대법원 이제 판결문들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 대법원 판결문에 보면 사실관계들이 쭉 나오거든요. 사실관계가 나오고 대법관의 판단이 나오고 판단 근거들이 쭉 나오는데, 17년도 6번 문제는 아디다스 사례를 가지고 그대로 대법원에 있었던 사실관계를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래놓고 문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겠느냐, 그에 대한 근거는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답은 뭐예요? 대법관에 있는 그 대법관 판결문에 있는 거죠. 이거랑 다른 게 뭐냐면 출제자의 출제 의도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출제자는 그냥 소개시켜서 연결시켜서 문제화한 것뿐이지 답은 이미 대법관 판결문에 다 있는 내용이라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수험생이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수험생이 가서 저 광고비는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지급한 권리 사용료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적정한 근거를 쓰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세평가는 한 문제 맞고 틀리냐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만약에 17년도에 저 6번 문제를 공부하고 가서 잘 풀었던 사람이라면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을 테지만, 이거를 이제 전혀 모르고 갔다가 시험장에서 처음 저 케이스를 봤다라고 했을 때는 틀릴 가능성이 많고 불합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이 실제형 사례 판단 문제를 많이 봐야 되는데, 제가 올해 19년도 문제들을 쭉 봤더니 대부분이 실제형 사례 판단 문제였어요. 특히 1번 문제, 3번 문제, 5번 문제, 6번 문제가 전부 다 실제형 사례 판단 문제였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형 사례 판단 문제는 우리 대법원 사례라든지 조심원 사례라든지 평가협의회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참조 번호들이 다 붙거든요. 그래서 실제 어떤 판례인지 다 찾을 수가 있는 문제들이 다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올해 있었던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예시형 사례 판단 문제를 좀 탈피해서 실제형 사례 판단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경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실제형 사례 판단 문제 반드시 공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겠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예시형 사례 판단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출제 아이디어를 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많이 나왔었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다 이 실제형 사례 판단 문제들이 나오고 굉장히 답도 명확할 뿐만 아니라 문제 자체도 고퀄리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제형 사례 판단 문제가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고,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지만 남들보다 조금 수월하게 관세평가 합격 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